네, 안녕하세요.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저기 다 보여요? 카메라에?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 카자흐스탄에 와 있고요. 같이 온 팬분들이랑 지금 관광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방송을 찍는데 인터넷 사정 때문에 생방송으로 못 찍고 저희가 이번에 아스타나로 기차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찍어가지고 내일 저희가 녹화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행 관계가 있는 관계로 PPT는 없고 그냥 저희가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 노회찬 의원 지금 죽은 것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모 열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추모 열기도 추모 열기지만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것에 대해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노회찬 의원 자살한 창문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보니까 거기 신발 자국이 안 났더라고요. 다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서 안 뛰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거든요. 거기 비상구 등도 있는데 그거라도 발판을 삼아서 올라갔을 가능성인데 그것도 멀쩡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창문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 떨어진 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추모 열기도 좋지만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38선에서 이제 GP 철수하는 거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석탄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고 석탄 세탁해갖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갔죠. 지금 북한은 무기를 강화시키는데 한국은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그냥 좌파 정권이 아니에요. 친북 정권이에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요즘 시대에 빨갱이가 어딘지 아는데 옆에 있잖아요. 예? 자기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그걸 못 보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사건을 보세요.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얘기했던 비트코인 문제, 그 다음에 석탄 세탁,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이번에 예멘 난민, 시리아 난민, 이거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연관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북한 핵 개발에 연관이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 눈을 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깨시민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미국분 뭐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만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의 케이스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뭐 베트남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쪽의 케이스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경제가 붕괴가 되면은 좌파 정권 때 우파 정권이 생겨요. 통상적으로.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차베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10만 %거든요. 저런 경제적인 악재 속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경제가 나쁜데 왜 좌파를 선택하는가? 라고 해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좌파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베네수엘라에 있던 지식인층이나 학자, 우파 정치인들이 죄다 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가지고 결국 또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된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가 그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죠. 그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가 간과한 게 2가지가 있다. 뭐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민을 엘리트층이나 우파들이 많이 갔어요. 기업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작년에 이민자가 2만 명이에요. 근데 2만 명의 이민자 중에 우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연령이 40대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무너진다고 하니까 명예퇴직 당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에서 일한다고 우파 아니에요?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 80~90%가 좌파입니다. 삼성 다니면 삼성 망하라 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삼성 쪼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 사정 나빠지니까
명예나 권고사직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먼저 퇴직금 많이 받아서 나온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민을 가는 거예요. 즉 40대입니다. 40대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예요. 70%예요. 그 40대에서는 30%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7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에요. 즉 좌파 정권이 경제 정책을 실패하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요, 좌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다르다예요. 이게 제 논리예요. 그리고 그럼 우파는 왜 안 바뀌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인데, 우파는요 고령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아니라 60대 이상이 많다고. 근데 60대 이상이 되면 벌써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딜 갈 거예요? 여태까지 내놓은 세금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머문다니까. 그래서 좌파의 정권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나빠져도 우파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할지언정 떠나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갔다가도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거길 왜 가요? 떠나는 건 결국 좌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는 다음번에 우파 정권을 재집권시키기도 기회가 된다. 왜? 많은 수의 그 좌파 유권자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교민이 작용화되는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미국 땅이니까. 하지만은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우경화가 강해지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장기 불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베니수엘라랑 상이 다른 거예요. 베니수엘라는 순수 우파가 떠난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예요. 예, 결국 좌파 애들이 엉뚱한 대통령 찍어가고 똥 싸지러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5년 뒤에 우파적 성향이 더 강해진 투표 숫자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지금 카자흐스탄에 지금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연령층은 다양해요. 근데 음식에는 아직까지 실패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했는데 저만 맛있는 게 아니라 딴 분들도 괜찮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신라 황금버거하고 똑같은 칼이 나왔던 그 스키타이 무덤 있는 데를 갈 거예요. 여기서 코르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알마티에만 한 60에서 80개가 있답니다. 사실 정확한 개수는 몰라요. 땅이 워낙 크고 그 역사학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가면은 거기 보이는 것만 한 60개가 있어요. 그 외에 알타이 산맥 밑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라랑 가야랑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삼국사기 역사를 배울 때 그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어야지 신라가 통일하면서 영토가 축소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데 신라랑 가야는 조상이 같아요. 여기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계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백제는 몽골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었고 크게 그렇게 나눠졌어요. 물론 몽골계와 투르크계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적으로 상당히 그 거리가 있거든요. 한 30% 갖고 70%가 달라요. 그런 구조인데,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았던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신라 왕실의 지배 계급하고 당나라 왕실의 지배 계급이 같았습니다. 끼리끼리 합친 거예요. 끼리끼리.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수나라 때는 돌골족들이 그 고구려를 도와가지고 그 수나라군의 그 보급선을 약탈해가지고 그 본진 구대가 그 보급로가 차단돼갖고 후퇴하게 만들었지만, 당나라가 쳐들어갈 때는요 돌골족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돌골족과 당나라와 신라의 지배 계급은 다 투르크계 하나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지. 네? 그러니까 좀 그 내부적인 걸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이 고대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파 사람들이 고대사를 게을리했던 것도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신라만을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강단사 뭐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경상도 축소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신라인들의 이동 경로는요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신라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경상도로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 통일은 신라가 성립한 게 아니라 투르크계 민족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각을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현재 남한, 한강 이남을 지금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로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신라 가야를 강조하면서 나가도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왜? 여기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국제관계를 하면서 이 지역의 고대사를 연구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될 때 신라만 꼭 가야만 잘 연구해도, 왜? 고구려는 우리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있잖아요. 해도 충분히 유라시아 실크로드 개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간에 몽골족이 가로막고 있는데 몽골족 풍습하고 한국 풍습은 또 달라요. 하지만 한국 풍습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투르크족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석유도 나고 자원도 많은 이 지역 국가들하고 그 자원 외교도 하고 실크로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우리 영광을 되찾으려면요 이쪽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답사를 할 수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의 유적 유물만 바탕으로 해도 충분히 이 유라시아와 공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논리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민족사학자들이 자꾸 한국을 버리고 북한 사학자 따라가면서 주사파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가 연구를 해서 알지만은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은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고대사 연구하고 남한은 연구 안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역사학계를 통째로 뒤집어서 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미 시스템이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라 가야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대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앙아시아 연결시키면은 언제든지 대륙사가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꼭 고구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북 통일한다면 그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 상태는 그거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팬들이랑도 오는데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올려가는데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가 왜 중요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관광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여기 오는 목적은 그 자원 외교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건물 보려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가면 돼요. 역사 유적지는 거기 많으니까. 여긴 사실 유목민의 땅이라서 개뿔도 없습니다. 산 나물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 평지에 앞으로 많은 건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아스타나를 가는데 아스타나의 그 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에 이제 유목 국가가 드디어 이제 근대 국가로 되면서 거대한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제 실크로드의 중개 도시가 지금 되려고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 이 초창기 때 우리가 빨리 숟가락을 꼽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시스템을 확립시킨 다음에는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금 알타이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공감대를 뭐 정부가 안 되면요 일단 국민들이라도 저변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지금 제가 카자흐스탄 관광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겠지만은 아스타나에 피라미드 건물 하나가 있어요. 평화의 피라미드라는 건데 거기 2층에 인터내셔널 투르키 아카데미라고 해서 국제 투르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가 이 나라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의 직속 비서기관인 알라시 역사연구센터 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가 되는 고대사는요 이 나라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고가 들어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뭐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전부 다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이 지금 각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로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집어넣어도 되고, 사실 신라가 여기랑 연결됐다는 건요 여기 애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소수설도 아니고 이젠 주류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잘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독재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는요 대통령 한 사람만 꼬시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나라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투르크 민족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 동쪽으로는 코리아서부터 서쪽은 흑해까지가 다 투르크 돌골 제국의 형제 제국의 한 국가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6, 8세기가 누구예요? 통일신라라고. 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만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나라 대통령이 강력한 독재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경제 성장을 해갖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은 저절로 먹을 수 있는 공짜밥인데, 지금 일본도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카자흐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한류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 그 고려인들의 역사. 왜냐면 카자흐스탄이 91년도에 독립할 때 망할 뻔했어요. 네, 망할 뻔했는데 이 망할 뻔한 나라를 근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고려인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에 있던 고려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남았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은행, 행정, 대학, 뭐 의료 이런 것들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지금 이 카자흐스탄 국가가 쓰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초석을 다져줬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하고 이 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언제 우리가 또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미지수거든요. 이 나라 대통령 벌써 70대 초반이에요.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걸 노력하면은 정말 긴밀한 국가 됩니다. 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국제 터키 대학 2층에 있죠, 피라미드 안에.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 카자흐인들이 형제 민족이라 인식하는 그 주요 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 쌍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 일본하고 중국은 없어도 한국은 있어요. 네. 중국하고 일본이 여기다 그렇게 돈을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역사 인식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한국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뭐 실크로 뚫은 다음에 비즈니스 한다고 했고 뭐 단가 협상하고 비즈니스 조건 제시해봐야 미국이나 중국이 제시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 우리는 제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자원 외교도 하고 실크로드 개척을 하려면요, 우리가 남이가라는 전술로 가야 돼요. 네, 여기 애들 혈연지연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형제였다 그러면요, 다른 외국인보다 특혜를 준다니까. 터키가 그거를 재미를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혀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사업한다고 와서 돈 갖고 흔들어봐 얘네들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들어왔던 포스코서부터 여기 뭐 한화 이런 기업들 지금 다 실패했잖아요. 여기 카자흐스탄 진출 자체가. 그거 왜 실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돈으로만 이 사람을 접근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지. 네. 그래서 그 제가 국제관계 연구를 하면서 고대사를 연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지역의 정서 그리고 역사, 문화 이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에도 우리가 한 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좌파 사람들 맨날 역사 바로잡기 운동한다며 왜 이런 거 안 할까 하는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되는 운동인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 쓸데없이 딴 데다 돈만 쓰면서 이게 몇 푼 된다고 이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게 제가 한겨울만 빼고는 올려 그래요. 이 한겨울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만 제외하고는 계속 올려고 하니까 저 아니더라도 한번 오신 분들은 이제 길 섰으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아니면 마음만 함께 오면서 이 지역하고 그 민간 교류를 좀 확대해주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몇 분 정도 했나요 지금 제가? 20분? 10분 더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술 먹다가 지금 멈췄어요 제 방송 때문에. 그래서 마저 또 술도 먹고 놀아야 되니까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